안녕하세요. 이재용 임혜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비트코인 전문가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알고란 TV의 고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하네요. 네. 아니 근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다루시게 됐어요? 이게 언제나 이렇게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지 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2017년 1월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계기는 뭐냐면 당시 제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120만 원이었으면 지금 이제 7천만 원대 50배, 60배 오른 건데 집값보다 훨 낫잖아요. 그렇죠. 오른 걸로 따지면. 그러다가 몇 개월 전인가 한 4천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맞아요. 3천만 원 선까지 그렇죠. 왔었어요. 그랬나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쭉 다시 올라왔어요. 오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치솟았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지난해 가을부터 약간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요, 그때 2017년에는 사실 개인들이 투자했어요. 네. 네, 개인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동아시아에 있는 개인들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왔냐를 보면 2017년, 제가 지난해 가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가을부터 뭐가 나타나겠냐면 기관들이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렇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올해 1월 2월부터 갑자기 치솟기 예. 시작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그때 2월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 테슬라가 샀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탔다가 그때 5월 달에 확 꺼졌었거든요. 그때 꺼진 이유가 뭐냐면 중국 규제 이슈였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못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채굴도 못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이 비트코인 투자,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처럼 미국도 금지하는 거 아니야? 기축 통화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하니까 이게 금지를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떨어졌던 그 가격이 왜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서 전고점을 향해 가느냐에 대한 저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관련돼 가지고요.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지 아니다. 규제다라고 했어요. 금지는 아니고 규제는 할 수 있다. 규제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악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권에 이걸 인정한다는 끌어들이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거거든요. 예, 예. 인정하는 것 전제 위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테니까 요 안에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투자한다고 해서 잡아들이는 거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일종의 그러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식만 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뭐 금 다양한 걸 하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바구니에 비트코인도 조금 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도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흔히들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속성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에요. 인플레가 되면은 그 인플레를 다른 말로 하면은 돈값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 돈값으로 포인되는 금의 가격은 비싸지게 되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돈값이 싸지니까. 네.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기관들이 이제 미국이 금지 안 하니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근데 보니까 인플레네? 인플레 해지 뭐가 있지? 금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어. 네. 금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잖아요. 새로운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금이나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을 정도로 크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자금을 담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단기 상승을 일어나고 있는 이유. 바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괄하는 걸 수도 있는데 ETF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ETF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자산 가격 자체 변동 위험. 이거는 뭐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위험이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거래 위험입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 거래소가 먹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킹 당하는 이게 거 문제가 아니야? 됐잖아요.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ETF로 만들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거래 위험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더 생기겠죠.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왜 전고점을 향해 가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코인 시장도 ETF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곧 생기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까 이 7천만 원도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네네네.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 누나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 그만큼 넓은 시장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들의 믿음이 똘똘 뭉쳐서 네 맞습니다. 이 투자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아까 수만 개, 2만 개가 넘죠. 지금 알트코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단 한 개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도 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2,100만 개거든요. 발행량이, 공급량이. 비트코인만요? 네, 비트코인만. 근데 이 2,100만 개의 발행량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일종의 이제 주주라고 표현하자면 이 주주들이 자, 우리 앞으로 발행량을 8,400만 개로 늘리자라고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50% 이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발행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들고 있어요. 발행량을 늘리자는 투표에 왜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그렇지, 안 하죠. 안 하죠. 왜 발행량이 늘어나면 나이가 있어야 시소가치가 되는데.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건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지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네트워크라고 수요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모든 UN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오늘부터 비트코인 금지 해버리면은 죽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위험을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우리 중국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수요는 앞으로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급은 제한돼 있어. 굉장히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오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할 때 이 그래프는 이 아름다운 우상형 곡선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엄청 그때의 투자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재수없게 간다 이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여기가 고점이야. 그러면 과거 2017년 사례를 봤을 때 4년 동안 물려갖고 고생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장기로 봤을 때는 언제 투자해도 들어가면 된다, 사면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내가 들어간 시점이 재수없게도 이 단기 파동에 있어서 고점을 잡으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안 믿어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맞아요. 있는 거네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적립식으로 하셔라. 나눠서 사셔라. 시간을 주식하고 나눠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면 아마 이 적립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파고에 있어서 평균으로 그래프를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아마 장기로 투자하셨을 때는 크게 마음고생을 안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또 이제 지금 아마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선뜻 못 하시는 이유가 그때 7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꼬꾸라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그때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어쨌든 코인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코린이가 알아야 할 아이고, 이거 잘 안 돼. 이게 여기 꽉 붙여놨어요, 제작진님. 이게 보시면 제가 코린이가 알아야 할 네. 투자 포인트가 아니고요. 주제 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세 개 드리는 말씀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예측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투자에 있어서 두 가지 위험, 거래 위험과 투자 위험 중에 거래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 등록제 운영. 아. 2017년 그러니까 지난 9월 24일까지는 그냥 아무나 그냥 거래소라고 신고라고 해야 되나? 그냥 등록하고서 내가 그냥 사업을 하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보자면 이 업의 형태가 뭐냐? 통신 판매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11번가 가서 옷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게 통신 판매업자거든요. 그거나 뭐 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업비트나 똑같은 거였어요. 법적으로 보자면 지위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없던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 안에 넣으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보고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뭐냐면 만약에 거래소를 하고 싶으면 이 거래소의 정확한 법적 이름이 가상자산 사업자예요. 하고 싶으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나 저 이거 사업할게요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신고를 할 때 기준이 있죠. 뭐를 맞춰야 돼요. 뭐 네.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이런 요건들을 갖춰가지고 신고 접수를 딱 하면은 거기서 신고 수리를 이제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다 불법입니다. 과태료 5천만 원인가 있고 징역형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전 언젠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네네 맞아요. 살아남은 네네네네. 것들이 있고 없어진 네.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인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 안에서 놀아 이렇게 네. 하겠다는 거네요. 어쨌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예 갈 길이 멀지만 일단은 이제 첫 발을 뗐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이 그래서 가상자산 등록제에 따르면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내가 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재 4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나머지 거래소가 현금을 받는다? 이건 의심해 봐.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네네네. 두 번째? 네. 아 세금. 세금. 지금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그냥 좋겠네. 그냥 알짜 수익이네. 네? 알짜 맞아요, 수익이네. 맞아요. 이게 그 주식 투자도 사실 우리 세금 안 냈잖아요. 물론 네. 대주주는 냈지만. 근데 2023년부터 세금 내거든요. 아, 세금 낼 생각하면은 사실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까지 안 되기 때문에 번 돈의 대부분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 돈에. 번 돈에. 네, 번 돈. 까먹었으면 세금 안 그게 내요. 양도세야 양도세. 네, 예. 그죠? 근데 이게 네.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 부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말이 많아서 이른바 유력 대선 주자들은 다 유예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 4개예요. 이거 유예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또 이 선거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 1월부터인데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미뤄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오. 근데 현재로서는 미뤄지지만 어쨌든 세금은 부과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네네네. 네.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로 시행이라고 하는데 아, 여지껏도 복잡했는데 또 복잡해. 사실 1번, 2번은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3번은 그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사실 약간 조금 오래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도 많이 생기고 했잖아요.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기 힘든 새로운 유망한 코인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3월부터 트래블로 시행.
이 트래블룰이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외 거래소 투자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여기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가 이것도 여기- 예정인 거죠. 네, 이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여기까지는 조금 되게 어려운 네. 내용이에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혹시 이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3월에 뭔가 달라지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고란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코인 종류가 많아요. 예. 그 어떤 종류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 고르기도 참 힘드니까 그거 중심적으로 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보잖아요. 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보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 잘 모르겠어. 나 공부하기도 네, 싫어. 이러시는 네. 분들은 그냥 저는 비트코인이 묻지마 비트코인. 네. 네, 비트코인이 그 코인 그 전반적인 그 통칭하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게 코인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무리 생각해도 없다고요? 무리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저 코린이들 그 코인 고르는 노하우 요걸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그래도 세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첫 번째가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 무조건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요. 대박이거든, 대박. 그렇죠. 주식 하는데 코인 와가지고 2배 먹었어 이러면 야, 2배 먹자고 무슨 코인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한 10배쯤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먹는 것 같은 네.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는 그렇게는 사실 먹기는 힘들고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까먹을 위험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뭔가 주식보다는 더 그리고 뭔가 예금이자 이것도 만족도 못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이 두 번째가 근데 나는 비트코인 말고 뭔가 좀 더 약간 그래도 코인 투자했으면 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지 않아 라고 네. 하시면 사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공부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예요. 우리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도 약간 나는 좀 욕심이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 유명한 VC들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코인을 고르시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VC라고 하는 것들은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다가 유망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니까 일종의 이 VC가 투자했다는 얘기는 한번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 VC가 투자한 코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냐. 그걸 어디 가서 체크해 볼 수가 그 있어요? VC마다 자기들이 투자한 코인들이 이렇게 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이렇게 상장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A16Z가 투자했다, 해시드가 투자했다 이걸 이제 딱 자기들이 이제 밝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약간 유명한 애들이 딱 붙어 있으면 약간 믿을만 하다는데 가끔 보면 이 VC들 중에서도 제가 유명한 VC나 아니면 성과가 좋은 VC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V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 투자들 털어먹는 걸로 되게 유명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선별해야 돼. 그러니까 그 VC가 투자한 거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VC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해당 프로젝트가 내가 이거 투자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프로젝트의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곳이 투자했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홍보해놓는 써놔요. 거죠. 네,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냥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A16Z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고 국내에서는 아마 해시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해시드라는 또 업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좀 유명한 곳이고요. 대체로 이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그리고 이게 증권사마 리서치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코인 시장에도 리서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리서치 회사들이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평가한다라고 쭉 그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리서치 회사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그 코인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현재 일종에 보면은 이렇게 한 10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골라내는 거지 그 20개 중에서 직접 하시는 거는 또 개인들이 하셔야 될 몫인데 그만큼이라도 걸러내는 거를. 걸러내는 걸 보자면 예를 들면 리서치 회사 중에 약간 유명한 곳이 알라메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서 요새 자기들은 뭐에 주목하고 있다. 혹은 알라메다요? 여기가
여기가 유명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은 한번 내가 이걸 좀 들여다보고 할까 말까를 조금 더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주는 것까지는 되지만 마지막 최종 한 개를 고르는 건 그건 내 몫이에요. 네, 개인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인은 뜬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워. 네. 그냥 업종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업종. 정도로. 알았어요. 네. 이거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망 코인입니다. 네, 역시 비트코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트코인. 네. 제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저도 비트코인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알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가는데 시장만 가지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뭐 이른바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거. 안정적인 이거 걸 무조건 하면은, 비트코인. 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 네. 대장주를 사. 여러분들 무조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100배, 10배 기대하시면 안 주식도 됩니다. 대장주, 땅도 대장동. 네, 맞아. 대장이 역시 여기도 대장, 이더리움도 대장입니다. 이더리움도 대장이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에 대장인데요. 두 번째가 플랫폼이 다 먹는다. 아까 제가 구글 그 핸드폰에 비유를 하면서 OS가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앱들이 얹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OS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걸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네. 이 이더리움이 플랫폼 코인 시장의 거의 한 60, 70%를 장악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가 좀 비싸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해서 새로 나온 OS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약간 각광받고 있는 게 뭐 솔라나 그리고 뭐 에이다 에이다. 에이다 그리고 뭐 테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코인은 어차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다가 얹어져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걸 딱 찍어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지금이야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온 게 대장입니다. 있다 이거죠. 근데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치고 올라오는 게 오히려 더 시장을 더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네, 세 번째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돈 벌기엔 역시 돈놀이. 디파이 계열 코인인데 굳이 상승 확률을 띄자면 얘가 2배 오를 때 얘가 10배 오르면 얘는 100배 오를 걸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100배 올 수도 있지만 10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DeFi라고 해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요. 탈중앙화 금융. 우리는 금융회사가 중앙화된 곳에서 국민은행이 우리 국민은행이야 하고 해서 야 예금할 사람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주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탈중앙화 금융은 뭐냐면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Decentralized인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확히 코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파이 계열 코인 중에 유니스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거래소예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냐? 그냥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한 10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에서 처리하는 거래량이 뭐 하루에 1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몇 명이서 그냥 이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약간 이렇게 보완 이런 정도밖에. 그럴 정도로 해서 지금이야 약간 중앙화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앙화된 곳이 이 디파이가 발달하게 되면 중앙화된 곳은 여러 가지로 되게 돈 나가는 구멍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이 디파이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드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금융은 디파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디파이 계열 중에 이제 많이 오른 코인들 있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1달러 거래되다가 지금 현재는 뭐 20몇 달러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한국계가 만들었다는 그 테라라는 코인도요. 지난해 올 초인가 지난해 말만 해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한 5만 원 하고 있어요. 와. 그래요? 1,000원인데 5만 원 한다고요? 그러면 50배예요? 이게 장난 아니죠. 잭팟이구만. 잭팟이에요. 맞아요. 잭팟이에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이번에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모르는 거는 참고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아는 것만. 패스. 네. 하나를 뽑아서. 자, 포카라는 아이디인가 본데요. 코인에 이제 입문했는데요. 주식처럼 코인도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괜찮은가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장기 보유도 될 만큼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10년 뒤, 5년 뒤에는 저는 충분히 웃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확신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비트코인.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비트코인. 이재용 씨가 사야 되겠다. 해서 읽어주세요. ILL 1 24 부실 코인들이 유해 코인으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지금 있는 코인 중에 조심해야 할 코인이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배도 있지만 100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야, 어떤 코인이 안전하냐라고 하면 사실 안전한 코인은 없지만 대체로 그래도 이게 그 데이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체 코인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시가총액이 뭐 대체로 한 100등 안에 정도 들면 그래도 뭔가 먼지가 될 확률은 좀 적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LCJ 킴님 비트코인이 1코인당 1억까지 간다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은 저도 들었어요. 이 말은 저도 들었어요. 아니, 지금 7천만 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 100%. 예. 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하루님인데 친구가 요즘 파이코인 채굴에 아이고야. 빠졌다. 나중에 모아서 쓸 거라는데 진짜 돈이 됩니까? 본인이 채굴하는 거예요? 파이코인 채굴을 한다. 파이코인에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안 돼. 저는 100% 스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게 친구한테 꼭 왜냐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돈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 채굴한다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입증되진 않았는데 의심되는 건 핸드폰으로 채굴한다라고 했잖아요. 핸드폰에다 어떤 뭔가를 깔아서 어떤 뭔 정보를 빼갈지 알 수 없어요. 박혜원님,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바로 다 이거예요. 플랫폼이 다 먹는다인데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중에 이더리움이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치고 올라온 애들이 솔라나, 뭐 에이다, 폴카닷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저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고 야 내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못 지를 것 같아 솔라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셔야죠.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코인 투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와 제가 이거 당부하신 말씀.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10배 먹을 생각이면 열토막도 각오하세요. 그렇지. 이거 진짜. 10분의 1 토막. 저도 10배 먹을 생각을 했다가 열토막이 난 경우도 있어요. 네, 전문가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투자할 때 이제 10배 열토막이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데니까 건들지 않고. 10배 먹을 생각이면 열토막 때문에 네,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투자에 해당되는 말일 텐데 돈은 급한 사람 주머니에서 나와서 덜 급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간다.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고요. 현금을 갖고 있어라는 얘기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빚내서 투자하면 급하잖아요. 네. 팔아. 그럼 덜 급한 내가 저가에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시 원상복귀하면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맞는 때문에 말이에요. 항상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대출,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웬만한 확신이 있거나 뭔가 자기가 자신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빚을 내는 순간 급해지거든요. 네. 세 번째가요. 이거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건데 나의 매수 가격과 코인 가격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주식에 비유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8만 원이야.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죠. 예. 근데 이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와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산 가격에 집착하기 때문에 물타기하고 여기서 뭔가 그걸 되지도 않는 걸 계속 붙잡고 막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코인 가격과 진짜 코인 가격의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알수록 들을수록 흥미가 좀 재밌죠? 가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좀 더 개인적인 공부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못 알아들어서 좀 답답하네요. 아니, 모르시면 묻지도 따지도 말도. 이거 알았어요. 비트코인. 네. 주식해서 언제 딸지 모르겠지만 주식해서 우리가 좀 이익이 나면 비트코인으로 할까요? 얼른 와보자고. 네.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